안녕하십니까. 더부영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 두 번째 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55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거 타당도로서 중거 타당도에는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또는 공존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155페이지 가운데 있는 구성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타당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구인 타당도, 구인이라고 그러죠. 구인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이 구인, 사람을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잘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심리적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심리적 타당도니까 심리적 구성물을 잘 표현하느냐, 예를 들면 성격이라든가 흥미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는 어떤 그런 척도, 설문지가 그 내용 자체가 구성이 잘 돼 있느냐, 또 그러한 것을 묻는 것으로 잘 요약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아주 핵심적으로 좋은 문항은 하나의 문항 속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문항지를 만들었다면 구성 타당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 구성 개념을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잘 알 수 있도록 끄집어내어서 하나의 설문, 문항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구성 타당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확인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발달적 변화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155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가 어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합성이거든요. 적합성. 과연 이 문항이 잘 물어보느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뭐라 그럴까요? 능력 검사를 했습니다. 능력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 5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똑같은 검사지를 실시했더니 이 친구가 70점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이 검사지를 했더니 100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검사지의 난이도, 검사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 아이가 점점점 발달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인지적 능력이라든가 학업 능력이 올라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성이 잘 돼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50점밖에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만약에 2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럼 이건 이상한 거잖아. 아이의 발달은 계속 일어나고 위로 올라가는 발달, 어떤 능력이 올라가고 인지적인 능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상하죠. 그래서 발달적 확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발달적 변화에 따라서 그 점수의 높이도 올라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것일 경우에는 구성 타당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실험적 개입법입니다. 이 실험적 개입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제 집단과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을 나누어 가지고 실험 집단, 뭔가 처치를 대해서 이렇게 A 집단이 있어요. A 집단이 있고 그 다음 B 집단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처치를 했고 여기는 처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처치를 한 요것이 변화가 무상해야 되고 여기는 거의 똑같아야 되겠죠.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처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개입이죠. 개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개입한 만큼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입은 그야말로 효과가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차이점을 이러한 개입이 영향을 준 거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처치에 해당된, 이러한 개입에 해당된 그 어떤 내용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타당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타당도 의미에서.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입니다. 여러분 MTMM이라고 하는 거 교재에도 보면 이것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2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질적인 요소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딱 돼야 돼요. 구성적으로 봤을 때 A 타입은 A에게, B 타입은 B 타입에게 이렇게 딱 구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구분될 때는 구분되고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여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처음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질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이랬을 경우에 동일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질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질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 구성이 잘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질적인데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또 동일한 것인데 이질적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동일한 요소를 동일한 방법, 이질적인 방법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각각의 뭐 A 타입, A 방법과 B 방법, 그러니까 이질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값과 값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뭐죠? 값과 을 다른 것,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같은 것을 두 번 해보고 다른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어떤 상관관계나 차이점을 찾음으로 해서 그것이 수렴될 때는 확실하게 수렴되고,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변별될 때는 확실하게 변별이 되는 이런 내용을 확인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검사지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인 분석이에요. 요인 분석. 자, 요인 분석, 우리 일반적으로 뭐 SPSS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문항 축소라는 말로 나오죠. 보통 문항 축소라고 해서 요인 축소, 문항 축소 이런 말로 이제 그 SPSS 보면 그 메뉴판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뭐냐면 비슷한 것끼리 문항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문제라는 게 뭐 100문항, 200문항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충실하게 답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100문항 여러분한테 설문지 주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처음엔 조금 성실하게 하다가 뭐 한 20문항, 40문항 가다 보면 막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항은 축소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인을 축소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밀하고 또 압축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검사지로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항을 축소하는 방법으로서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개념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 이러한 구성 타당도를 하는 방법은 발달적 변화를 살펴본다든가, 아니면 실험적 개입법을 사용한다든가, MTMM에 의해서 수렴과 변별 타당도를 구한다든가, 마지막으로 요인 분석. 현실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 이 요인 분석을 가장 많이 합니다. 뭐 요인 분석도 또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 유형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 가서 한번 우리가 통계학 공부할 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타당도의 종류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타당도부터 시작해서 뭐 구성 타당도의 MTMM을 설명한 수렴 변별 타당도까지 합쳐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당도 그러면 내용, 안면, 증거, 구성 타당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교차 타당도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해 드렸던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타당도는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검사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러한 타당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집 오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샘플링 에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갖기 위해서 표집을 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집 오차가 너무 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증거 측정치의 신뢰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신뢰도의 크기가 그 검사 도구의 타당도의 최대치가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타당도가 좋으려면 그 검사지에 뭐가 좋아야 된다? 신뢰도 개수가 일단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그 검사지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나오는 증거 측정치의 타당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게 뭐냐면 증거 왜곡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증거 왜곡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문항이 잘못 들어갔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그 학생의 학업 성적을 물어보는 그러한 검사지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문항 뭐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입사 면접 볼 때 그 지원자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 오염입니다. 오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문항 속에 들어간다든가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 반대로 중거 결핍이 있어요. 중거 결핍은 뭐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이건 역시도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중거 왜곡이라고 그럽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오염, 꼭 있어야 되는데 결핍되어 버린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중거 왜곡 현상이 타당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범위 제한. 이 범위 제한은 또 뭐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론의 일반화를 가지려면은 보편적인 랜덤한 부분을 가지고서 해야 어떤 우리가 타당성, 객관성을 우리 인정받게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관특치를 봤는데 뭐 x 값이 y 값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관특치가 나왔어요. 뭔가 모르게 x 값과 y 값은 지금 서로 비례되는 상태죠.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점점 커지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전체로 봐서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서 봤어요. 크게 보자. 이 부분만 본 거죠.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보니까 다른 거 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다 지워볼까요? 이건 안 본다는 얘기죠. 이거 안 보고 요것도 안 본다 이런 뜻이 안 본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둥근 원형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상관계수라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개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범위를 제한해 버렸기 때문이죠. 과도한 범위 제한이 그 검사지의 타당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검사지의 어떤 뭐 신뢰도 크기라든가 또는 이러한 중거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범위 제한이 있었는지 없는지, 뭐죠? 제일 처음에 봤던 바로 표집에 있어서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봐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타당도를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59페이지 신뢰도입니다. 자, 신뢰도의 개념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해요. 신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결과예요. 일관된 결과. 그러니까 누가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줄자가 있어요. 줄자가 있는 경우에 줄자를 가지고 키를 재는 거예요. 방법상으로도 맞고 줄자는 정확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줄자를 갖고 재도, 어른이 줄자를 갖고 재도 그 결과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줄자가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고무줄로. 그래서 어른은 쭉 이렇게 당겨가지고 재는 경우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이거밖에 좀 재지를 못해요. 조금밖에 못 당겨서 재요. 그 어른들은 쭉 늘려서 이만큼, 어린아이는 조금 당겨서 이만큼. 그런데 어른이 잡고 있던 걸 놓으면 어린애의 그 힘으로 당긴 그 거리와 길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믿을 수가 없죠. 어른들이 할 때는 이만큼이지만 어린아이가 할 때는 이만큼이다. 그것은 같은 줄자라고 하더라도 고무줄로 되어 있는 것은 당겨서 재는 이런 고무줄의 차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의 의미는 일관된 결과, 내지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오차 별량이 있습니다. 오차 별량이란 말 그대로 오차가 발생할 원인과 그 양과 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문항 변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항 변별도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난이도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일반적으로 뭐 상위 점수, 상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과 하위 집단 학생에 속하는 학생들의 어떤 학력의 차이를 벽분위로 보여주는 이런 건데, 문항의 변별도라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절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면은 시험의 난이도라 그럴까요? 어떤 변별력에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항 난이도에 관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하실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난이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어려운 정도입니다. 어려운 정도인데 이거 말고 난이도 개수라고 해버리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난이도, 이거는 그냥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어렵다. 아,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낮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갖다가 난이도 개수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난이도 개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통계학에서.
근데 만약에 난이도 개수가 말이죠. 이걸 항상 헷갈려서 많이 틀려요. 난이도 개수가 만약에 0.3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문제, 1문항이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 10명 중에 3사람이 그 문제에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그 문항의 난이도 개수는 0.3이라고 해요. 10명 중에 3명이 맞춘 것이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0.1이 나왔다. 1번 문항에 맞춘 사람이 난이도 개수가 0.1이 나왔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정답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개수라는 말과 난이도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난이도 개수는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난이도 개수가 0.9라는 말은 10명 중에 19명이 이 문제를 맞췄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쉬운 거죠. 그 난이도 개수와 난이도는 통계학에서 전혀 다르게 쓰인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자, 이러한 신뢰도의 종류는 검사, 재검사 또는 동형검사, 반본 신뢰도,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렇게 또 뭐 채점자 간 신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신뢰도를 얘기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검사, 재검사 신뢰도. 뭐 우리가 가장 내가 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당도와 신뢰도가 어느 때 쓰이냐면 내가 어떤 검사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측정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검사지가 신뢰도가 있는 건지 타당도가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신뢰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신뢰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검사, 재검사예요. 내가 만든 거를 내가 A라는 검사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갑에게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개수가 50이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갑을 불러가지고 한 번 더 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검사지. 근데 50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일관된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 검사지 A는 신뢰도가 있는 검사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이 검사지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게 160페이지 가운데 향상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검사와 재검사는 요 둘 사이에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안정성 계수라는 이름으로 이 신뢰도의 내용을 표현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향상학습에 나오는 것처럼 단점이 뭐냐면 검사 요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갑은 할 때는 A가 좀 낯설었지만 두 번째 검사할 때는 한번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에서 할 수 있죠. 처음과 다른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숙 요인 효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게 돼요. 일주일 사이에 뭐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자라나는 아이들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검사 결과에 어떤 오류를 제공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역사 요인 효과라고 해서 측정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학습 효과라든가 또 반응 민감성, 처음에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의 여러 가지 반응 민감성이 달라지죠. 뭐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상황이 달라져서 결국에는 검사 결과까지도 왜곡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형검사 신뢰도. 이건 또 뭐냐? 동형이니까 같은 건 아니에요. 요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바로 그것. 동일 검사지고요. 이거는 동형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는 뜻이죠. 같은 유형.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검사지를 만들어서 한번 실시를 했어요. 누구 불러가지고? 역시 이 친구죠. 갑을 불러가지고 실시해봤어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는 A랑 비슷한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이 검사지를 또 실시해봤어요. 갑을 여기도 해봤어요. 여기도 50 나왔고, 이것도 50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 내가 만든 검사지도 50 나왔고, 기존에 신뢰도가 확보된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인 어떤 그러한 검사지의 결과도 50 나왔으니까 나의 동형 검사지 A, 내가 만든 거 이것도 신뢰도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같은 유사한 검사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검사, 재검사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러한 단점들이 다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동형 검사를 찾기도 어렵고, 동형 검사 찾아서 어렵죠. 왜냐면 어떤 기준으로 이 검사지와 저 검사지가 동형이라고 할 것이냐, 만들 때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찾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와 비슷한 A-를 하나 더 만들어요.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면 동형의 검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만든 A, 정말 내가 제작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A와 한번 비교해보고 버리고 싶은 검사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A와 A- 두 개를 만들 때 내가 의도적으로 좋은 문항, 괜찮은 문항은 다 A에다가 다 배치를 하고, A-에는 별로 그렇지 않는 문항을 배치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 이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동형검사 신뢰도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형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동형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같은 급이다라고 해서 동등성계수라는 말로서 동형검사 신뢰도를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분 신뢰도입니다. 내적 합치도 계수예요. 이거 반분이니까, 말 그대로 반분이죠. 반분이니까 내가 A 검사지를 만들었어요. 1번 문항부터 시작해서 100번 문항까지 만들었어요. 마치 동형검사랑 비슷한데,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내가 탁 잘라요. 인위적으로. 뭐 이런 자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 검사를 해서 얘를 50점이 나왔고, 그 다음 51번부터 100번까지 했더니 또 50점이 나왔어요. 누구에게? 갑에게. 그래서 그 내가 만든 문항 그 하나의 그 만든 검사지 자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내가 실수를 한 번 해서 이 둘 사이에 내적 합치도를 찾아서 자신의 제작한 이 검사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인데, 그 반분의 방법은 161페이지 가운데 있는 전후 반분, 아까 얘기처럼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방법이 있고, 기후 반분법 어떤 게 있어요? 뭐 이런 1, 3, 5, 7, 9 홀수로 나누고, 여기는 2, 4, 6, 8 짝수로 나누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난수표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의식적인 비교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있다. 반분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반분 신뢰도랑 뭐 거의 같게 설명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반분 신뢰도가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문항 하나하나를 다 측정 도구로 보는 거예요. 문항 자체, 문항 한 개의 문항이 한 개의 측정 도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문항까지 만들어졌다면 100개의 측정 도구가 존재한다라고 보고서 하나하나에 대한 신뢰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동질성 계수라고 하는데요. 이거 갖다가 보통 뭐 동질성 계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항 간의 동질성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뭐 어떤 검사지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이 검사지는 뭐 크롬바 알파 계수가 얼마다 뭐 이런 말 꼭 나올 텐데, 바로 그 유명한 크롬바 알파 라고 하는 그 계수가 바로 이 내적 일관성 계수를 찾아내는,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계수다라고 해서 크롬바 알파라는 개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도 이것도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지니고 있는데, 크롬바 알파 계수가 높을수록 문항의 동질성이 높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항의 동질성이 높아야 좋은, 신뢰도가 좋은 검사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롬바 알파가 뭐 0.8이나 0.9 정도 되면 굉장히 잘 만든, 또 신뢰도가 높은 측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점자 신뢰도입니다. 채점자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주관적 신뢰도가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경우죠. 뭐 옛날에, 지금은 뭐 전자계기판 합니다만은 그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하다 보면 심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한 9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연아가 막 연기를 하고 나면 심판들이 쭉 줄 서 있다가, 그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탁 들잖아요. 이쪽에서 뭐 8점, 뭐 이쪽에서는 뭐 9점, 이렇게 점수대를 막 9점 만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7점 이렇게 나오고, 여기 또 뭐 6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일 높은 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점수를 빼고 가운데 걸 가지고 하죠. 이건 뭐냐면 바로 채점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높게 주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낮게 주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에 해당되는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빼고 이렇게 점수를 주는 이런 방법인데요. 바로 채점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에 위아래를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했을 경우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나치게 너무 높은 거, 너무 낮은 것은 좀 빼는 게 좋겠죠. 우리가 통계에서 보면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죠. 뭐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보통 막 한 500만 원 나온다 칩시다. 나는 200만 원도 못 받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 다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도시 근로자 임금 평균 임금이 500만 원 나올까? 이런 오류는 뭐냐면 엄청나게 연봉이 센 사람들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끝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그 사실 빼고 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 평균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높은 사람이고 그냥 신의 세계, 신의 영역에 있는 거고 너무나 부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통계치에 넣으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보아서 평균 정도에서 한 250 이렇게 해야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점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것을 제외함으로 해서 일관된 결과치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뢰도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겠네요. 163페이지 보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차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어줘야 됩니다. 적당한 개인차가 있어줘야 신뢰도가 일관되게 나온다. 그 다음에 문항의 수입니다. 가능하면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처럼 100문항을 물어봤으면 좀 더 자세한 그 사람의 성격을 물어보는데 그 사람 성격을 물어보는 것 중에서 한 2문장만 물어봐가지고 보는 것보다 100문항을 물어보는 거 훨씬 더 그 결과에 대해서 믿을만 하겠죠?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 문항에 대한 반응수입니다. 예를 들면 사지선다형이냐 오지선다형이냐 7점 척도나에 따라서 이 반응수는 문항 어떤 그 뭐죠 응답 그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우리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검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속도 검사냐 아니면 뭐 역량 검사냐 아니면은 능력 검사냐 정서적 검사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신뢰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164페이지에 보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아까 여기처럼 문항의 수가 많아야 되고 답지의 수가 많아야 되고 또 곤란도 난이도 개수가 0.5 정도 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뭐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야 되고 또 동질적이 된다. 그 크롬바 알파 개수가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객관적인 채점 방법을 동원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신뢰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계가 있고요. 164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은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놨는데요. 이것은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의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언급해 놓은 겁니다. 한 번 더 교재를 중심으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한 내용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머리 아프지만 실험 설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